강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건데요. 신하나의 고수를 활용한 선물 옵션 매매 기법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정태훈 강사님은 SK증권 파생상품 딜러 출신이시고요. 대우증권, 하나대투증권 시스템 트레이딩 강사를 거쳐서 현재 KRX 파생상품 아카데미 강사로 활동 중이십니다. 모두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요거 잘 들리시죠? 제가 손을 들기가 무거워서 이걸로 하겠습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영상을 좀 간단하게 하면, 여기 오신 분들 어떻게 돈 좀 잘 벌고 계신가요? 요즘에 상승장인데 주식하시는 분들은 상승장이 좋으실 거고, 파생상품 비추세 하시는 분들은 오르락내리락 해줘야 되는데 계속 한쪽으로 가면 좀 힘드실 거고, 추세하는 분들은 더 가야 된다고 왜 그렇게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조금 전에 강의에서 잠깐 나왔지만 이제 예전에 V1 펴놨던 540배짜리 터지고 이런 얘기들은 뉴스에 들으셨잖아요. 근데 요번에 8월 22일부터 이제 저점 찍고 쭉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요번에 굉장히 역사적인 수익을 실제 기록하신 분 얘기 혹시 들으셨나요? 들으신 분? 한 30배 벌었다 뭐 이런 거. 전혀 못 들으셨나요? 압구정 미꾸라지라고는 들어보셨죠? 네. 그분 얘기 혹시 이렇게 이렇게 무모로 돌거나 이렇게 쪽지로 미쓰리라든지 이런 데로 도는 거 혹시 못 들으셨어요? 실제로 그분이 8월 22일 날이 그 저점이었잖아요. 저점에 콜 250으로 0.15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며칠 동안 분할 매수해서 0.35로 평단가를 맞춘 다음에 목표를 코스피 지수가 260 정도로 목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만기 전전날이었나요? 그때 260일 찍었죠, 종가로. 그래서 사실 그날 다 터졌어요. 그게 7.1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고 나서 다 털고 그냥 말을 했는데 분위기가 더 갈 것 같아서 선물 매수, 콜 매수, 품 매도 확장해서 또 풀로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직도 갖고 계세요. 차월물로. 그래서 그분이 요번에 드리는 말은 90으로 오셨다고 그러거든요. 한 2주 되죠? 8월 20일 찍고. 실제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참 많이 아쉬웠던 게, 사실 이게 돈을 번다는 게 참 운이 많이 따라야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능력이 없으면 일단은 내가 운이 정말 좋으면 되겠죠. 근데 일단 능력이 있어야 운도 따라가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8월 22일 날에 터닝하는 걸 잡아냈어요. 제가 보는 여러 가지 10월 통해서 정말 잡고 싶었는데 제가 안타깝게도 그때 좀 목이 다쳐갖고 주문을 못 냈어요. 그러고 한 며칠 뒤에 뚜껑 열어보니까 옵션 5개짜리로 들어갈까 했었는데, 그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적어놨던 가격 대비 올라간 게 한 3천만 원 벌어져 있더라고요. 참 아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주로 옵션하고 고수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트레이딩 하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스킬핑도 있고요. 실제로 제가 이따가 시간이 되면 잠깐 제가 보는 화면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단타를 치는 것도 있고, 하루에 한 2-3번만 거래하는 것도 있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것도 있고, 한 달에 한 2-3번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떤 게 꼭 옳다 그러다가 없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생존을 하시는 게 맞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야 생존하느냐? 사실 안타까운 게 여러분마다 다 달라요. 방법은. 그냥 성격이 다 다르시고 작은 상황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말 나온 김에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이건 제가 2011년 12월에 제가 SK증권을 그만둘 때
이제 그 전까지는 뭐 당연히 직원이니까 파생 거래를 할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딜러로 있을 때는 사실 제가 그 사후 유지 증거금, 사후 증거금을 썼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퍼센트를 계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레코드는 없어요. 근데 제가 딜러 있을 때 사용했던 증거금이 유지 증거금으로 한 250억까지 써봤기 때문에 위탁금 한 사람 한 370억 정도 되죠. 뭐 잘 벌 때는 뭐 하루에다 1억 6천씩 벌고 그랬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본격적으로 다시 하게 된 거는 최근에는 이제 2011년 12월부터인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성향이 뭐 다른 분들은 이런 말도 하시죠. 손실 날 때 좀 참아야 된다. 못 참아서 또 못 번다. 그러는데 손실이 좋은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합니다. 다 싫어요. 근데 손실을 참아야 된다. 그걸 어떻게 무조건 참습니까? 자기 돈이 한계가 있는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손실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011년부터 2012년 초반 중간에 이제 여기 수평 구간에는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거래가 없었는데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 한 달에 한 2번 정도 이하로 거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머지 기간 동안은 다른 일을 같이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 수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저에게 주어진 날짜 대비 최고의 수익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먹으면 들어가면 벌을 수 있는 그런 날을 골라냈어야 됐거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만기일 트레이딩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게 하루에서 벌 수 있는 건 제일 잘 벌 수 있기 때문에 롱감마든 숏감마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때는 제가 이제 데이 트레이딩을 좀 시도합니다. 저는 데이 트레이딩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아무튼 데이 트레이딩이 좀 필요했던 기간이 있어서 그때 하고요. 그러다가 이때는 제가 뭐 다른 강의 준비도 하고 몸도 아프고 그러면서 거래가 좀 많이 뜸그러지다가 최근 만기하고 만기 전전날 이틀 동안 해서 제가 한 3%를 봅니다. 뭐 에버리지도 아주 않았어요. 제 자산의 1% 정도 써갖고 저 정도 벌었어요. 그러니까 추여 자금 대비는 3배 온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MDD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죠. MDD라는 거가 무슨 약자냐면 맥스 드로우다운이라고 최고 이런 데 보시면 최고점 대비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이 구간이 과연 몇 %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거래를 시작할 때 만약에 이럴 때 시작할 수도 있고 이럴 때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럴 때 시작하고 일단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따라서 내가 얼마큼 마이너스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가 MDD인데 저는 이거를 현재 1.17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6개월 포함한 한 1년 8개월 정도 되는 이 기간 총 누적 수익은 23%인데 실제로 한 6개월 빠지니까 1년 한 2, 3개월 정도 더 되겠네요. 14개월, 16개월 정도? 대략 한 연 20%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최대 손실 대비 제 연수 기대 수익이 대략 한 20배 정도 돼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이 이제 그 펀드 닥터라든가 이런 우리 국내에서 이제 운영사들이 운영하는 펀드 사이트 분석하는 데 들어가 보시면 거기는 샤프레이쇼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거기서 1 넘어가는 거 없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따져보면 뭐 굳이 샤프레이쇼까지는 제가 안 따져봤지만 얼추 따져본다면 한 10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제 성향이에요. 아시겠지만 이제 피케 투자자분 같은 시스템 트레이딩 전문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사실 여기 델타 익스체인지에 유명하신 유상무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은 지금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중국에서 1년에 뭐 70%, 100%씩 봅니다. 그리고 거기는 1년에 드로우다운이 14% 정도 돼요. 그럼 최대 드로우다운 대비 한 7배수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배수로 따지면은 제가 훨씬 높아요. 한 3배 정도 더 높죠. 그렇지만 저는 워낙 안정적이고 주하고 손실을 극도로 지르다 보니까 1년에 한 20% 정도밖에 못 봅니다. 최근에 저도 지금 레버리지 늘리면서 하려고 지금 하기 때문에 원래 저 NPD가 0.5%였나 0.3%였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레버리지 손실 늘리기 때문에 이제 저것도 좀 늘어났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에는 우선 고수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나오면 전략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는데, 사실 중요한 건요. 그 기법은 솔직히 여러분이 아시는 거 대충 쓰셔도 돼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위험 관리라든가 자산 관리, 결국 계약서 조정인데, 그게 여러분을 좀 강한 편에서 영원히 트레이딩 할 수 있게 해줘요. 제일 바보 같은 짓은 오늘 올인돼서 내일 거래 못하는 분이 제일 불쌍한 분입니다. 소식 와서 불쌍한 분이 아니에요. 내일 거래 기회를 못 얻기 때문에 불쌍한 분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은 돈을 많이 벌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살아남으려고 하시는 거에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생각난 중에 하나 말씀드리면, 요거는 좀 적으세요. 사실 오늘 1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툴에 대한 설명을 들어갈 거기 때문에 다른 많은 얘기를 못 드릴 텐데, 이 KRX 거래소 사이트에 가면 요 앞에 이제 B 아카데미, 대문자는 아니고요. 소문자죠. B 아카데미, 그러니까 데리버티브의 B인 것 같더라고요. B 아카데미 KRX COKR로 접속하시면 파생 상품 강의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앞쪽에 저 인터넷 되죠? KRX 지금 정동 중이군요. 네, 거기 들어가시면은 주가지수는 무엇인가라부터 시작해서 주가지수 선물, 주가지수 옵션, 그다음 각종 이제 상품 선물 이런 것까지 쭉 나오고, 제도에 대해서 나오고, 마지막으로 그 위험 관리에 대한 위험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다룬다는데, 제가 정말 진짜 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그 위험에 관련된 얘기들인데, 거기 가시면 제 얼굴도 몇 개 나옵니다. 제가 거기서 그 주가지수 선물 옵션하고 위험에 대한 얘기를 강의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동영상은 무료예요. 그러니까 편의들 보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옵션을 이해하는 전략이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보신 분들 당연히 계실 거예요. 그 옵션에 사실 거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데, 영어로 헐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노래할 때 헐, 그런 그 헐 같은 똑같은 발음이에요. HL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책을 혹시 읽어보신 분?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라도 최소 주가지수 선물이나 주가지수 옵션에 대해서 읽어보신 분. 읽어보시는 게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자신 있게 드십시오. 나는 공부 많이 했다라는 거를 없으세요? 사실은 저도 11년 전만 하더라도 옵션에 대해서 정말 많이 몰랐습니다. 그때 저도 배웠어요. 그리고 그것도 2년 후엔 제가 배운 것에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아시겠지만 1년 단위로 뉴스 나오잖아요. 이번에 외국인이 우리 한국 시장에서 2조로 벌어가고 개인들은 2조를 잃었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이럴까요? 심플하죠? 몰라서 그래요. 뭘 모르냐? 일단 기본적으로 지식도 부족하고, 시장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부족한 건 필반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아마 나이도 지긋하신 분들 계셔서 베트남 전쟁 기억하실 텐데, 그때 베트남군이 결국 이겼죠. 그죠? 미국이 철수하고. 걔네들이 이긴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 여러분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실 수가 있고, 그걸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옵션에 대한 정말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피상적인 것만 이해를 해놓고 내가 그걸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많이 와서 저 옵션 좀 가르쳐 주세요. 저 파산 상품 좀 가르쳐 주세요. 라는 말씀을 하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냥 책 보세요. 그래요. 정말 가르쳐 줄 게 없어요. 책이 너무 잘 나와 있고 제가 말하는 것보다 책을 보고 외우시는 건 낫기 때문에 제가 쓴 책도 있고요. 근데 궁극적으로 선물이나 옵션이 뭘 따라갑니까? 이거 뭐의 그림자죠? 뭐가 실체죠? 주가 지수죠. 그것 코스피 200이라는 지수. 자, 코스피 200이라는 지수가 실체가 있어요? 없죠. 결국은 많은 종목들이 묶여서 나온 그림자를 또 따라가는 게 주가의 선물과 주가의 지수 옵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선물이나 옵션을 정말 오랫동안 망하지 않고 잘 하시려면 사실 근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시간을 들여서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급하세요. 한 두세 달 만에 뭐 한 번 좀 벌어 보인다고 하시는데요. 저도 10년이 지나야 되니 10년이 지나니까 아, 이제는 내가 망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여유 있게 생각하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오늘의 이제 내용 중에 핵심적인 거는 저 아래 보시면 그 두 가지 공식처럼 보이는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옵션은 뭐의 함수다? 기초자산, 그 다음에 행사가, 그 다음에 잔존일수, 이자율, 변동성의 함수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이런 것들이 무슨 말인지는 안다 내지는 들어는 보셨다는 분들은 조금 희망 있어요. 근데 지금 무슨 소리 변동성은 뭐고 이자율은 뭐고 왜 갑자기 기초자산이라고 하는데 S라고 쓰고 뭐 이런 것들을 모르신다면 6개월 내에는 솔직히 좀 심한 말이지만 거래를 하지 마셔야 돼요. 심각한 분이십니다. 반드시 3개월 내에 계좌 파산될 확률 80%예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콜 빼기 풋은 기초자산에서 무엇을 빼냐? 행사 가격에서 1 플러스 RP라는 이상한 걸 해서 남은 거를 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풋콜 페리티라고 해서 콜과 풋 가격은 반드시 그 기초자산에 입각해서 반드시 어떤 특정 가격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걸 벗어나면 무조건 차익 거래자들이 들어와요. 그런 차익 거래자들이 얼마나 많냐면요. 지금 우리가 DMA 서버들 오픈되기 시작하면서 개인 주차도 다 그거 시작하고요. 다들 무슨 서버 막 몇십억짜리 사서 넣고 눈에 피를 눈에 아주 그냥 불을 기부하고 있어요. 그런 말 있죠. 물고기 한 마리 잡으려고 다들 미사일 쏜다고. 그런 사람들이 아주 바글바글합니다. 이 시장에.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쉽게 어떻게 한번 해서 돈 벌겠다? 당장 집어주세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반드시 망합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들하고 여러분 싸우시는 거예요. 이 시장은 정말 무서운 시장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이제 고수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실제로 저는 고수를 이제 이번에 신한에서 새로 오픈했지만 고수를 고수가 나온 지 한 10몇 년 됐죠? 15년? 네. 한 10몇 년 됐는데 제 기억으로도 최하 11년은 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고수 없으면 거래를 못합니다. 고수에서 나오는 수치들이 굉장히 중요한 수치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 수치들을 또 개발 회사에다가 얘기해서 보정해드리고 많은 피드백을 거쳐서 나온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많은 그 노력들이 들어간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제 제목으로는 이제 옵션의 가격 결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뭘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소개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두 번째 설명했던 콜프 페리티라는 걸 통해서 합성 선물은 어떤 개념이고 그것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차익거래가 들어오는지 실제로 이게요. 옵션 만기일 있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인데 그럴 때는 근월물 선물과 차월물 선물의 스프레드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만기 때는 제가 예상할 때는 사실은 코스피 200 지수가 거의 한 260 정도 갔었어야 되는 날이었어요. 저도 그런 포지션을 잡았었고 장중에 한 5천 이상 땡길 거라고 딱 예상까지 했었는데 예상외로 많이 빠지더라고요. 낮에 보니까 투신이 죽지 않으려고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어요. 안 그러면 투신 가랭이 찢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이제 지난 만기 같은 경우는 독특한 케이스였는데
사실 옵션 만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 합성 선물에 대한 이해만 하셔도요. 최소한 만기 날은 어떤 나 잘못 봤어라고 하면서 깨지거나 하는 일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 옛날 빌링룸에 있을 때 옵션 만기일만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만 해갖고 빌링룸에서 하루에 딱 4,000씩 땡기는 친구가 있었어요. 딱 요거 합성 선물과 또 스프레드만 딱 갖고. 그래서 1, 2번 내용을 통해서 지나가면서 거래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옵션의 가격 결정은 아까 이제 함수에서 봤지만 5가지로 구성되죠. 기초자산, 행사가, 그다음에 잔존일수, 이자율, 변동성인데 실제로 이자율은 거의 변동이 없죠. 지금 이자율 몇 퍼센트인지 아시는 분? 저는 강의할 때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을 참 좋아하고 그분들은 반드시 돈 버실 거예요. 왜? 적극적이고 자기가 틀리는 걸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은 반드시 돈 법니다. 그런 자세가 돼야 돼요. 이자율 얼마인지 아시는 분 지금? CD 금리, CD 90일짜리. 우리가 선물 이런이나 이런 거 구할 때 쓰는 이자율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CMA 금리도 이걸 기준으로 해서 다 책정이 돼요. 2점, 예, 2.1은 2.5, 여기 2.1 나왔습니다. 보통 HT에서 보시면 종합 현재가 화면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현재 이자율이 다 나와요. 매일매일 보셔야 됩니다. 어제 날짜를 보니까 2.66%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 별로 사소한 것 같지만요. 하나하나를 여러분 머리 다 기억하고 계세요. 왜? 여러분의 마트레이더인 외국인이나 기관들은요. 여러분보다 더 많은 정보를 매일매일 더 칼을 갈면서 하고 보고 쓰고 있기 때문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행사가 X 안 변하죠. 그리고 이자율 진짜 작게 변하죠. 결국은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기초자산 결국 코스트 기비투스 어떻게 올라가나 내려가냐는 문제죠. 그 다음 잔존일수. 자, 만기가 지나자마자 다음 월물 예를 들어 지금 10월물이네요. 자, 10월물 옵션의 시간 가치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크죠. 잔존일수가 크기 때문에 그죠?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옵션의 가격이 1.0인 거랑 만기에 가서 1.0인 거랑 자, 가격은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격이 같기 때문에 나는 가격 같은 것만 해. 물론 그게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게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이 만약 지금 여기서 그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1.0과 그때 1.0은 매우 다른 성격의 1.0짜리 옵션이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죠? 델타도 다르고 감마도 다릅니다. 따라서 기초자산 1포인트 또는 1틱이 변할 때 선물 1틱이 변할 때 얘가 변하는 가격의 속도가 달라요. 제가 가끔 쓰는 표현이 만기 날은 정말 광속으로 움직인다고 그러죠. 요즘에는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편도 아니었어요. 옛날에 뭐 PC가 멎을 만큼 막 미친듯이 움직이는 때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옵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변동성이에요. 이 변동성을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신다면 옵션을 거래하는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변동성에 대한 이해를 못하시면요. 여러분은 반쪽짜리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무조건 다 때려치고 선물 거래하시는 게 그나마 낫습니다. 변동성을 모르시면요. 내가 현재 이게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고 거래해주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기초자산과 관련해서는 어떤 종류의 기초자산이 있고 특징이 뭐며 의미가 뭔지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잔존일수라는 것도 여러분이 어떻게 적용하에 따라서 가격이 막 변하고 그릭스 값이 변합니다. 따라서 잔존일수가 어떤 종류가 있고 그것 따라 어떤 영향들이 가는지 이거 못하네요. 그 다음에 변동성은 이거 방금 말씀드렸죠. 자, 1.0, 2.0이라는 가격이 또 16%, 20%라는 변동성이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기초자산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그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쓸 것이냐, 코스피비를 쓸 것이냐, 아니면 다른 뭔가를 쓸 것인가라는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이런 고민을 또 안 하셨으면 또 심각합니다. 지금 일단은 여기 우선 뭐 캡처한 걸 먼저 쭉 보여드리고 조금 이따가 이제 고수를 한번 시연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고수의 화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옵션 전략센터라는 거예요. 전략센터라는 건데 여기 캡처에서 위에 빠졌는데
주문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정말 좋은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을 때 주문이라는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여러분이 증거금만 주문하려면 동시에 여러 가지 종목이 한 번에 딱 나가서 굉장히 편하게 주문을 할 수가 있어요. 청산도 마치 한꺼번에 할 수가 있고요. 이 매력 때문에 제가 정말 고수를 안 쓸 수밖에 없었어요. 안 쓸 수밖에 없었어요. 네. 자, 근데 자 여기서 보시면 옵션의 기초 자산은 뭐다라고 여러분은 배우시죠? 코스피 200이라고 배우시잖아요. 근데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코스피 200이 옵션의 기초 자산으로서 중요한 날은요, 만기날밖에 없어요. 몇 줄 아세요? 대부분 추정을 해보면 선물을 추정합니다.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선물을 주로 추정을 해요. 근데 무조건 선물을 추정하느냐? 또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여기는 그걸 못 보여드렸는데 어떨 때 보면요, 옵션이 선물하고 벌어져서 더 빨리 하락을 하거나 더 빨리 상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꼭 그게 추세에 영향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그게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이 그쪽으로 심하게 물량을 쏟아부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뭐 안타까운 말이지만 뭐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가 1000명 거래할 때 그 사람들은 10명 거래해도 금액이 훨씬 많잖아요. 서로 전화하고 메신저로 서로 정보 교환합니다. 그러면 서로 그 감이 있기 때문에 먼저 쏘고 서로 연계해서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어떤 분은 외국인은 정말 한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라는 말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한 사람이 당연히 아니지만 정말 한 사람이 하는 것을 어쩜 이렇게 감교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일 때가 있죠. 자, 근데 기초자산을 여기서 그래서 제가 선물과 코스피 200 중에 몇 퍼센트씩 쓸 것인가라는 게 내재 기초 자산을 쓰기 전에 나온 방식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몇 개 증권사에서 이제 지원 안 하고 이제는 신한증권에도 지원을 하는 거죠. 고수가 제공되니까 내재 기초 자산이라는 개념을 제공을 합니다. 옵션을 거래하실 때는 내재 기초 자산이라는 것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아시면 합성 선물, 차익 거래 따라서 얘네들이 기관이라든가 얘네들이 왜 지금 여기서 옵션 이렇게 뭐 이걸 사고 팔고 하는지에 대한 감을 조금 더 얻으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보시면 기초 자산을 제가 코스피 200으로 맞췄을 때를 그 부분만 제가 캡처한 겁니다. 자, 코스피 200이랑 기초 자산이랑 값이 지금 똑같죠. 그리고 제가 기초 자산을 선물로 설정했을 때, 100% 설정했을 때는 이 기초 자산의 값이 선물하고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기초 자산의 값을 코스피 200과 선물 사이에다가 놓도록 설정을 해놓는데 간혹 보면요, 내재 기초 자산의 값이 코스피 200보다 낮을 때도 있어요. 이게 동시효과가 아니라 장중에도 그럴 때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락하는 경우, 즉 시장이 초급락하는 경우에는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기초자산을 내재 기초자산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코스피 200과 선물과는 다른 어떤 값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떤 기초자산을 선택을 써야 되나? 또 왜 옵션의 내재 기초자산을 구하는 것이 왜 우리가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가? 그 선물 시장 가격은 코스피 200이 이런 선물 가격에 일치하는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코스피 200을 가지고 원래는 1원 선물 가격이라는 걸 계산합니다. 그거보다 비싸지면 일무일가 원칙에 의해서 선물은 매도치고 현물 바스켓 매수하면 차익 거래가 되죠. 반대로 그 1원 선물 가격보다 선물 가격이 싸면 선물 매수하고 주식 바스켓을 공매도로 때려요. 그러면 다시 또 정상 가격이 됐을 때 수익이 납니다. 이게 바로 차익 거래예요. 기관이랑 차익 거래인데 요즘에는 그 과세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차익 거래가 많이 없어졌죠. 자, 이제 요거를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예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기초자산 수직선이라는 게 나옵니다. 차트에서 보시면 그 다음에 이론선이 곡선과 이론선이
곡선을 시뮬레이션하는 그 화면들을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번 9월 동시만기 때 각각 기초자산을 어떻게 썼냐에 따라서 얼마나 그림이 많이 차이 나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기초자산 구하는 계산하는 거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시면 9월 만기 직후에,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4개 기초자산이 어떤 값이 나오는지 미리 보여드리는 화면인데요. 자, 우선 보시면 요거부터 보시죠. 자, 선물 100%로 제가 기초자산을 맞췄을 때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초자산이란 가격과 선물이란 값이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날은 동시만기이기 때문에 선물 값이 코스피 200에 당연히 근접해야 한다는 건 아시죠? 그죠? 선물 만기니까. 그래서 263.60과 262.80이라는 정도로 0.8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실 이게 제가 만기날 오전에 캡처를 한 거라서 이때만 하더라도 베이시스가 0.8 정도 벌어집니다. 사실 0.8 정도가 만기 정도 벌어지는데 이거 엄청난 큰 거예요. 사실 이때 차월 그날 선물 스프레드도 가격이 1.95이라다가 오후에 들어서 2.2까지 폭등을 했어요. 보통 이럴 경우에는 장중에 선물 2포인트는 그냥 광속으로 날아갑니다. 원래는. 근데 투신 덕분에 찌그러졌어요. 자, 그럼 이 화면에서 실제 이게 그날 제가 갖고 있는 포지션이에요. 이거를 그때 당시 이걸 갖고 있었고, 오후에 들어서는 청산하고 조정하고 하면서 그날 좀 수익을 냈는데, 이거 보시지만 뭐 여기도 좀 얼마 벌었다고 나오긴 하네요. 이거 되게 좀 짧게 나오네. 네. 지금 요 수직선이 기초자산이 현재 어디 있는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상에서 현재 이게 손익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찾기 쉽게 해주고요. 그리고 현재 내재 변동성이라고 하는 거가 이 옵션들의 현재 상태가 요 곡선상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수익점 바로 여기, 레이저 포인트는 여기가 현재 수익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선이 여러 개가 있죠. 이건 뭐냐면, 저는 현재 상태에서 변동성이 오를 때나 내릴 때 과연 얘가 곡선이 어떻게 변할까를 저는 되게 궁금하게 여깁니다. 왜? 내가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얼마쯤 손실을 보게 될 것인가. 이런 경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죠? 차이가. 근데 만약에 이렇게 벗어나 있을 때 변동성이 급증하면서 한다 그러면 이때 이 차이는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저는 현재 상태, 그리고 변동성 2% 증가했을 때, 변동성 2%가 줄었을 때, 이런 그림을 같이 보고 저는 거래를 해요. 그러다가 이 초기화 버튼을 딱 누르면 이 대지변동성 그림과 요거 곡선이 다시 일치하면서 현재 상태로 다시 딱 그림을 그려줘요. 그래서 변동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계속 추적을 하면서 내가 어떨 때는 얼마큼 벌 수가 있고 어떨 때는 얼마큼 소식이 될 수 있는 범위가 이 정도는 나를 제가 계속 추적하고 시각적으로 쉽게 할 수 있으면서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특히 그건 네이키드 하시는 분들, 뭐 1.04나 하서 2.08 때나 이거 필요 없어.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분조차도 사실 그럼 내가 지수가 얼마큼 갔을 때 얼마를 벌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이틀, 3일, 4일 후에는 얼마나 이게 시간 가치 때문에 수익이 사라지는지를 이런 그래프를 그려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제가 잔디일수는 바뀌지 않고 뭐 다 만기가 바뀔 수 없겠죠. 변동성이 변하는 것만 그림을 그렸지만, 이때 이 그래프 설정을 하는 이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변동성 변화와 잔디일수 변화, 이런 걸 같이 여러분이 설정을 해서 그림을 여러 개 그려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 뭐 지수가 많이만 올라가면 되는 게 아니라 얼마 이내에 올라가면 되는구나, 즉 시간에 대한 데드라인을 설정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저는 포지션이 분명히 같은 포지션이에요. 근데 선물이 100%일 때랑 선물이 0%로 기준, 즉 코스피 200을 100%로 했을 때 보면은 이 위치가 당연히 다르겠죠. 기초자산이 12.75, 거의 0.9포인트 정도 차이 나네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옵션의 델타가 계산값이 바뀝니다. 여기서는 1.8, 여기서는 2.0이라고 보여요. 다행히도 제가 지금은
이게 여기서 델타가 많이 안 바뀌는 위치라서 그런데 그럼 제가 이따가 직접 보여드리려고 캡처가 안 돼 있네요. 그 기초자산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얼마나 델타나 감마 값에 의해서 그 콜풋이 콜풋을 샀을 때 풋을 몇 개로 사는지가 급격하게 변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재 기초 자산을 했더니 역시 델타 값이 또 변하죠. 당연하겠죠. 내 포지션 그대로고 곡선도 기본적으로 거의 크게 변하지 않을 텐데 기초 자산 값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델타 당연히 바뀔 거고, 따라서 여러분은 나는 선물로 했기, 예를 들어서 이걸 했을 때는 거의 델타가 3만큼 벌어져 있는데 만약 여러분이 엉뚱한 걸로 만약 기초 자산을 쓰고 있다면 실제로 여러분은 더 작은 델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옵션의 움직임은 무조건 옵션의 내재 기초 자산의 특성을 가지고 움직여요. 왜? 옵션의 가격 자체에서 우리가 역으로 환산한 내재 기초 자산이고 그 가격에 의해서 환산된 모든 델타 감안이기 때문에 이 값들이 정말로 여러분이 피부에 느끼는 값들입니다. 그래서 내재 기초 자산이 정말로 중요하시고 특히 전략 거래 하시는 분들에는 내재 기초 자산을 꼭 사용하시라고 제가 강추드립니다. 강추 정도가 아니라요. 사실 그냥 쓰세요. 뭐 딴 거 쓰실 거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뭐 선물로 획지거래를 하고 이런다 할 때는 선물로 100% 기초자산을 쓰는 것도 괜찮아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시간이 얼마 없네요. 컨버전 리버설을 할 때는 100%를 선물로 잡아줘도 됩니다. 왜? 선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 옵션의 변동성이나 기타 값들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여기 보시겠지만 저 선물이 안 들어있죠. 따라서 굳이 선물을 100% 잡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피 200을 잡을 이유가 없어요. 왜? 계산해 보니까 옵션의 내재 기초 자산은 코스피랑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포지션 조정은 내재 기초 자산을 쓰셔야만 됩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여러분이 좀 시간을 더 주실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계산을 직접 하기에는 조금 빠듯할 것 같은데 여기서 뭐 몇 퍼센트 할인하고 그렇게 90일을 할인했다 30일 또 제가 뭐 결정을 했을 때 컨버전 리버설 가격이 어떻게 돼서 실제로 이렇게 어떤 차익 거래하고 왜 호가는 저렇게 나는지까지도 저를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건 좀 이따 여유가 되면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잔존일수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달력일수도 있고 거래일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날짜 기준, 시간 기준. 그 다음에 기초자산을 내재 기초자산 쓸 것이냐, 선물 100% 쓸 것이냐, 아니면 코스피를 100% 쓰는, 즉 선물을 몇 퍼센트 쓸 것이냐. 그리고 예전에는 잔존일수의 그 분기계를 해서 자동이라고 해서 썼습니다. 이때 달력일수로 쓰는 방법과 거래일수로 쓰는 것들은 각각 다 용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거를 보려고 하는 거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컨버전 리버설 같은 경우에 하실 때는 사실 달력일수가 편합니다. 굳이 거래일수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실제로 시간가치 감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제로 거래일수로 더 추적을 많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제 보시지만 지금 추석해서 뭐 며칠 동안 사라졌을 때 실제로 시간가치가 뭐 많이 남아있다가 한 일주일 뒤에 훅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미리 감소가 돼요. 결국은 이게 거래일수를 따라가는 증상을 좀 많이 보입니다. 물론 사람들마다는 그걸 또 몇 대 몇으로 나누는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거에는 어떻게 보면 정답이 없다라는 말도 맞기도 하고 있다라고도 또 많습니다. 각자의 거래 기법에 따라서 이거는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날짜 기준과 시간 기준은 시간가치 하락을 하루에 그냥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을 보는 게 있고, 시간 기준은
시간이 미세하게 흐를 때마다 난 시간 가치를 계속 받아온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변동성 그래프가 바뀝니다. 근데 아직 제가 볼 때 여러분은 시간 기준으로 쓰실 만한 거는 없으세요. 그냥 날짜 기준으로 보시는 게 일반적으로 편합니다. 이거는 어떤 화면에서도 적용이 되냐면 이게 이제 내재 변동성을 추적하는 차트인데요. 일반적으로 저도 100%를 쓰는데 나중에는 이제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이쪽에도 내재 기초 자산이 들어갈 거예요. 네. 네. 지금 제가 본 거는 콜 260과 풋 260의 변동성을 날짜 기준으로 해서 맞죠? 날짜 기준. 거래일수 날짜 기준으로 해서 선물 100%로 본 모양입니다. 이때 풋 변동성과 콜 변동성이 이런 편차를 보이면서 간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여러분이 델타 중립 거래라는 말들은 아마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델타 중립 거래를 하실 때는 여러분은 방향성을 무시하셔야 돼요. 그죠? 델타가 없으니까. 델타로부터 수익 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바로 요 변동성 평균값입니다. 요게 내려가면 양매도는 수익이 나고 올라가면 손실이 나요. 따라서 그때 여러분은 방향성 차트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많이 움직이면 당연히 따라가면서 해지를 해야 되지만 난 진짜 방향성을 모르겠다. 그냥 나는 변동성 거래를 하겠다. 좋습니다. 사실 저도요. 초기에는 저도 방향성 굉장히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 전략 거래를 많이 했어요. 정말 방향성 모르겠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방향성 모르고 변동성의 특성을 이용해서 변동성이 높을 때는 매도해서 빠지면 먹고 또 너무 낮다? 그러면 양매수 들어가서 폭발할 때 또 먹고 덕분에 저는 양매수를 많이는 안 했지만 최소한 양매도를 들어가지 말아야 될 때라는 거는 찾아내서 그 수많은 9일 테러 때는 거래는 안 했고 뭐 그 북한 핵이라든가 여러 가지 급락할 때 있죠. 한 일주일 전부터 어떤 시그널이 나와서 그걸 다 피해 나갔어요. 정말 다행히도. 앞으로도 이제 그런 게 나오기를 바라야죠. 저도 거래할 때. 예, 그래서 이 잔존일수를 실제 화면에서 어떻게 설정해서 보는지 잠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론 손익 곡선을 여러 개 동시에 그려서 변동성에 따른 여러 차트로 볼 수 있는 거를 제가 아까 함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이래서 얘기하려던 것은 여러분이 이제 기초자산에 대한 것 중에 선물에 코스피 200이라는 건 쉬운데 내재 기초자산에 대한 거를 한번 그 자료를 한번 찾아보세요. 또는 뭐 고수에 연락을 하셔도 알려드릴 수 있을까요? 네, 그 전화가 폭주하게는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런 기초자산 이해하시고 또 좀 시간이 너무 제한돼서 지금 많은 내용을 설명하기 안타까운데 기초자산, 내재 기초자산에 대한 이해가 정말 잘 되시면 사실상 그게 여러분이 컨버전 리버설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고요. 그게 많이 되면 좀 과정 섞어서 여러분 한 달 중에 19일 거래하지 마시고 만긴 날만 하루만 컨버전 리버설 갖고
그걸 움직임 추적하면서 그날 하루만 거래하셔도 한 달 거리는 아마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그 합성 선물과 차익 거래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너무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좀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래 전략은 결국은 어디서 발생하느냐? 자, 변동성, 잔존 시간, 시간의 변화, 기초자산의 변화가 결국 여러분이 싸워야 될 세 가지 대상들이에요. 기초자산의 변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차트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이 결국 기초자산을 여러분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보시는 거고요. 자, 변동성은요. 2008년 폭락하거나 이럴 때는 변동성이 100%까지 갈 때도 있었어요. 진짜 드문 경우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20% 잘 못 넘어요. 요즘에는 내전성이 한 14%는 그죠? 네. 그래서 일반적인 장에서는 좀 변동성이 높으면 변동성 매도를 들어가고 어느 정도 빠지면 적극적으로 하실 분들은 변동성 매수 포지션을 잡거나 아니면 매도 포지션을 털거나 이런 것만 반복하셔도 변동 방향 거래를 하지 않으시고도 수익을 되게 편하게 내실 수 있어요. 왜? 델타보다 훨씬 쉽습니다. 관리하기가.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컨버전 리뷰 같은 거를 통해서 일물일가 원칙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옵션을 통해서 합성 선물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자, 9월물 같은 경우는 옵션과 선물이 같은 월물이지만 이번에는 다르죠. 10월과 12월물이에요. 이럴 때는 선물을 현재 가격으로 할인하고 옵션도 한 달만큼 할인해서 두 개를 딱 비교를 해서 얘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딱 보는데요. 그거는 좀 보여드려야겠네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엑셀이 파워포인트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거 좀 파워포인트 혹시 좀 봐주실 수 있는 시간이 안 계신가요? 좀 컴퓨터가 늦어버려가지고.
자, 그럼 지금 컴퓨터가 좀 에러가 나서 어차피 한 페이지밖에 안 남았고 이제 이게 거래 전략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고수 프로그램에 대한 화면을 네. 그래서 합성 선물과 선물과의 차이를 볼 수가 있으시면 옵션 만기든 선물 만기에 굉장히 유리한 기회를 포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날은요 기관들은 무조건 그거 갖고 갑니다. 무조건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갖고 따라가시면 내 포지션이 뭐 어떻게 노출되든 완전 상관 안 해요. 무조건 그걸로 가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뭐 요즘 워낙 많이 자료 나오니까 컨버전이 뭔지 리버설이 뭔지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방향성 거래에 있어서는 사실 제가 여러 번 언제 사라 언제 팔라라는 말을 해드리는 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를 하려면 저는 솔직히 그래갖고 그런 거 가르치더라도 잘 얘기 안 합니다. 진짜 제가 이 사람한테 정말 가르치고 싶다 할 때는요, 저한테 한 100일 동안 와서 하루에 6시간씩 합숙 훈련하면서 저한테 훈련을 받아갖고 습관화되는 정도가 아니면 배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머리로 배운 지식은요, 급할 때 손가락에서 안 나옵니다. 여러분의 척추에서부터 반사신경으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트레이닝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살아남으시려면 정말 천천히 할 수 있는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포지션을 지금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억이면 지금 한 선물 5개 들어가죠. 그러면 만약 1억 갖고 한 계약하면 정말 편하죠. 근데 만약 여러분이 5계약 갖고 있으면 급락을 하거나 급등을 했을 때 손실 낼 때 버틸 수 있을까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지 그게 차트도 안 들어오고요. 그때는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뭐 볼리저 밴드든 뭐 수급이든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그때는 남는 거는 내 감정밖에 없어요. 내 본능만 나와요. 그때는. 여러분이 살아남으려면요, 여러분의 본능이 정말 골수 파생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될 때까지 끊임없는 흐름으로 훈련을 하셔야 돼요. 훈련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이 진짜 실제로 고통을 느껴보셔야 됩니다. 고통 없이는 훈련의 효과가 여러분에게 되질 않아요. 따라서 그런 싫으시면요, 장중거래는 포기하셔야 돼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분처럼 한 3일 동안 계속 매수 모아서 일주일 뒤에 10배 먹기. 그거를 얼마? 한 2-3달에 한 번. 이제 그거 외에는 없어요. 정말. 근데 그것도 쉽냐? 그것도 어렵죠, 사실은. 근데 결국은 모든 거래는요, 여기서 것처럼 그냥 간단한 네이키드 전략, 콜매수든 풋매수든 선물매수든 네이키드 전략은 기초자산이 얼마 많이 변해먹는 거잖아요. 근데 천천히 변하면 수익이 안 나죠. 빨리 변해야 되잖아요. 선물은 상관없지만 선물도 사실은 관계가 있어요. 지금 12월을 지금 잔디레스 석 달 남았는데 매수했는데 코스피백을 계속 가만히 있어도 만약에 정말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코스피백이 석 달 동안 가만히 있어도요, 선물 가격은 미세하게 줄어들죠. 그러면 여러분은 선물 매수하면 손실이 나요. 반대로요, 채권 선물 같은 경우, 여기 지금 신한에서는 상품 선물 되죠. 그래서 채권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만약 여러분이 거꾸로 매수만 갖고 계시면 하루하루가 마치 채권에서 이자 들어오듯이 가격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매수하면. 그래서 사실 KTB 선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거래를 많이 안 하지만 오히려 지수 선물보다 KTB 선물 같은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 이거는 나라에서 뭐 미국에서 그러잖아요. 양적 완화 이제 취소한다. 어떻게 돼요? 이자가 올라가죠. 지금 미국 국채 선물 보면요, 벌써 한 6개월 전부터 채권 선물 가격이 급락했어요. 그래서 미국 펀드 매니저들은 어마어마하게 돈 벌었습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트레이딩 하니까. 마찬가지예요. KTB 거의 마찬가지로 5월부터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채권 선물 가격이. 그러니까 이자율이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런 것들은 정책적인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레벨이지만 굉장히 적절하게 쓰실 수 있으면 지수 선물이나 옵션보다 훨씬 더 쉽게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고수 같은 거 통해서 그런 선물 거래도 되게 하기가 편하니까 채권 선물 해보시면 되게 좋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프레드 전략.
그 스프레드 전략이라는 거는 콜매수하고 콜매도하고 그래서 이렇게 꺾어놓은 거죠. 그걸 뭐냐? 내가 이번에 그 인건매장처럼 30배 벌기는 할 거, 30배 벌기는 할 거냐? 근데 그럴 대신에 반대로 가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난 다 사라진 것도 싫다. 그래서 스프레드를 들어가는 거예요. 즉 수익에 대한 기회는 일부 내가 포기하지만 손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험을 그만큼 내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초보기 때문에 단순하게 네이키드 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방향성 거래를 굳이 하신다면 스프레드 거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건전한 거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네이키드 전략을 할 때 왜 위험하냐면 여러분이 대부분 물량 조절을 할 때 실패하세요. 결국 내가 몇 개월 할 때 적정한가. 오늘 오신 분들 되게 운이 좋으신데 제가 이 얘기를 원래는 강의 때 할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딱 생각이 나서 하나 굉장히 제가 나중에 책 쓸 때 쓸 내용인데 여러분은 여기서 녹화되어 있는 녹화를 보신 분들 땡잡은 거네. 옵션 매수하실 때요. 몇 계약을 나는 매수해야 적정한가를 모르시잖아요, 다들. 그죠? 선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5계약밖에 안 되니까 질러봐야 5계약이니까. 근데 옵션은 내가 1억 있으면 1억치 매수할 수 있잖아요. 1억치 매수하면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그건 정신 나가보네요. 자, 직접 보면서 하자. 이게 마지막에 될 것 같으니까요. 보수가 오케이. 자, 지금 만약 260짜리를 제가 10개를 콜매도한 모습을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자, 콜매도 260짜리 10개를 하면 금액은 포인트로 올 수도 있고 금액을 볼 수 있고요. 자, 금액은 2,600만 원어치의 매도 금액이 일단 들어오는 거네요. 2,600만 원어치 매도를 치는 건데, 그럼 증거금은 이게 약간 1억 4천 정도에 해당돼요. 그죠? 요새 승수가 바뀌어갖고, 참, 개인들한테 솔직히 거래하기 어려웠었어요. 자, 근데 1억 4천인데, 자, 이거 조금 숫자로 조정해서, 네. 마이너스. 자, 7개 하니까 딱 한 1억 정도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심플해요. 지금 1억 갖고 계신 분들 있죠? 콜 260은 7개 이상 매수하시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의 최대 계약수다라고 그냥 암기하세요. 암기하고 하시면 최소한 제가 볼 때 여러분이 계속 이상한 거래를 하지 않는 한 여러분의 계좌는 그래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작게 포지션을 가져가요. 그래야 더 오래 할 수 있고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고 손실 날 때 버티라고 그러죠. 버틴다는 말 자체가 필요 없어요. 왜? 이미 그건 내가 계획했던 손실이고 법이 내에 들어가 있고 이 정도 손실은 나에게 있어서 아무런 충격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성을 잃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수준이게 되는 거예요. 대략 보면 아까 한 얼마였죠? 1,800만 원 정도네요. 그러면 아까 1억 대비 이게 그렇죠? 금액으로까지는 한 20%네요. 이게 지금 만기도 많이 나왔고 등가격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네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등가격 기준으로 안 할 거예요. 등가격 기준으로 안 하고 오늘 제가 도다리 푸는 게 하나 더 풀면 옵션을 거래하실 때 여러분이 거래하기 편한 종목이 하나 있어요. 272예요. 왜 그러냐면 얘 대타 값이 오면 0.2 정도 되죠.
이거 하셔도 돼요. 이제 CC도 괜찮아요. 여기에 여러분이 거래하시기 되게 편해요. 왜냐? 선물의 한 틱이 0.05인 건 아시죠? 자, 델타가 뭔지 모르시면 그건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 가서 찾아보세요. 자, 델타는 선물, 기초자산, 선물이 아니라 기초자산이 얼마 변할 때 얘는 얼마나 변한다. 즉, 20% 정도 변한다는 의미예요. 얘는 16%, 이게 뒤에 안 보시나요? 네. 여기 보시면 얘는 델타가 0.169, 얘는 0.245인데 이거 여기는 기초자산이 원비 포인트, 1포인트 움직일 때 얘는 0.16이 움직이고 얘는 0.245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또다시 계산하는 방법은 선물 0.05 곱하기 이걸 퍼센트 값으로 해서 곱해보시면 돼요. 자, 0.05 곱하기 0.2는 0.01이죠. 자, 0.01은 옵션의 한 틱이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하고 가만히 잡으신 분은 좀 더 오래 거래를 해서 살아남으시는 분이에요. 자, 선물 한 틱이 움직일 때 얘는 옵션의 한 틱이 움직여요. 차트 옆에 딱 놓고 있으면요, 선물 탁탁탁탁 하면서 움직입니다. 선물이 얼마 움직일 때 이 옵션 가격이 얼마나 낼 거냐를 암산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굉장히 고난이 되어야 어떤 그런 툴을 옆에 놓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잘 모르겠다. 난 좀 쉽게 쓰겠다. 사실 제가 다음번에 쓰려고 하는 책이 옵션 암산으로 하자 뭐 이런 책이에요. 진짜 쉽게 할 수 있는 거.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쉽게. 그냥 뭐 정밀도 옵션 대충 떨어져도 이 정도면 해봐야 한두 틱이니까 그냥 대충 합시다. 이런 의미에서 좀 쉽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거래하기 쉬운 종목 바로 이런 델타 한 0.2 정도 되는 애들. 자, 그러면 야, 이거 0.2 정도 되는 애들 너무 감질만 나서 쓰겠냐? 그럼 0.4. 그러면 선물 한 틱 움직일 때 얘는 팍 움직입니다. 아주 빨리 움직여요. 만기 정도 가면요, 거의 이제 등 가격이 되죠. 0.4니까. 등 가격이 0.5라는 거는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움직여요. 실제로 지금 보면 가격이 얘가 2.83이에요. 그죠? 여러분한테 딜러의 세계가 뭔지 모르는 분한테 딜러의 세계의 비밀 하나 알려드리면 옵션 스캘퍼들은 주로 이 종목 갖고요. 왜? 3.0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한 틱이 0.05죠. 그래서 이게 들어가고 나갈 틈이 너무 두꺼워지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이건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따라서 한 틱이 제일 낮으면서 속도 빠른 놈이 누구냐? 3.0보다 제일 큰 녀석 뭐냐? 콜 265, 풋 257이네요. 네. 걔네들이 당연히 대사값이 크고 그러기 때문에 선물 한 틱 움직일 때 호가자량 변화라든가 다른 체결 강도를 보면서 옵션을 넣어서 움직여갖고 얘네들은 귀신같이 매도가 매수가 되다 넣다 뺐다 하면서 진짜 여러분 눈에는 이렇게 몇 번 올라갈 때 걔네는 거기서 벌써 몇 회전 돌립니다. 계약 많이 안 써요. 한 10계약 갖고 하루에 1,000원씩 벌어야 돼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여러분 어설프게 거래하면 거기다 계속 유동성 해주는 거예요. 아, 이거 누가 이렇게 좋은 가격에다가 해줘.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제가 옛날에 딜러님 있을 때, 제 바로 앞자리에, 제가 그때 이제 한 달에 평균에 제가 한 1억 6천씩 벌었을 때, 그분이 저는 그걸 한 나흘 만에 벌어요. 계속 놀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장이니까. 기다리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장이 딱 왔을 때 저는 집중해서 나흘 정도 거래라고 빠져나왔어요. 근데 제 바로 앞에 계시는 분은 한 달 내내 스캘핑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여기 있네. 요런 거. 0.1대 0.2 넘어가는 건 쳐다도 안 봐요. 0.1 가까운 값. 여기다가 지금 이게 호가별량을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되게 얇으네요. 지금 이게 동시호가 끝나기 때문에 얇은데 예, 여기는 조금 그래도 쌓여있네요. 여러분들이 호가별량이 진짜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오산이에요. 90%가 스캘퍼들에 의한 물량이에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누구? 초울트라 독사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호가 가지고서 눌렀다 올렸다 하면서 완전히 종목 하나를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명. 걔네들끼리 싸워요, 사실은. 예. 이거 진짜 그들만의 리그죠. 이거 진짜 정말 무서워. 그걸 한번 여러분이 그 사람의 눈이 어떤 상태로 어떻게 효과를 보면 어떻게 키보드를 두드리는지를 본다면 진짜 등골 서늘합니다. 뭐 여담이지만 제가 그때 이런 종목을 딱 갖고 있었는데 이걸 털어야 증거금이 풀리고 제가 다른 종목을 내는데 이 사람이 그걸 꽉 잡고 있는 거예요. 한 4,500계약을 가지고 쫙 깔아놓는데 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안 움직이니까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분 기다렸다가 형 좀 나 체결 좀 시킵시다. 그랬어요. 아무튼 그 여담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이 시장이 정말 넉넉한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떼돈 버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떼돈 버는 거는요, 여러분이 3년 이상 생존하시면 일단은 계좌는 마이너스 안 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10년 동안 여러분이 계좌에 마이너스 안 나고 살아남아 계시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계좌는 1년에 30-40% 이상씩 늘어날 수 있는 준비가 되실 거예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계좌가 망가지면 그냥 사라지는 게 기회예요. 저는 그런 사람 진짜 많이 봐요. 최근에 급등장에서 제 아는 어떤 다른 증권사, 증권사에 브로커하는 친구 후배를 통해서 들어봤는데 개인 계좌들 반대 매매 나가는 게 그렇게 급증했대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날부터 그러면 끝인가 하고 생각했더니 정말 그때부터 돈 지로 이틀 오더라고요. 왜? 물량 다 털렸잖아요. 네. 안타까운 거죠, 이게. 아무튼 오늘 사실 시간이 저 1시간 반 정도로 좀 잘못 알아갖고 내용을 좀 많이 준비했었는데 많이 전달해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고요. 그 고수라는 프로그램은 아까자에서 정말 단 1개월의 뻥도 섞지 않고 10년 이상을 봐왔고 여기에 나온 수출이 정말 여러분께 도움 많이 되고 이 전략센터에서 나오는 이런 그림들이 다른 어떤 HTS에서 나오는 것보다 가장 정밀하고 정확하고 또 PC도 그리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옵션 거래를 하고 싶은 분들은 꼭 이거를 사용해서 안전한 거래 또 이렇게 언제나 꾸준히 들어가는 계좌를 꼭 달성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로 오늘 교육이 다 끝났고요. 오늘 교육이 성공투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가시면서 사문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받아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앞으로 더 좋은 교육 만들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